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12일 시장 깨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힘드셨죠?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사실 호재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 나스닥 지수가 미국 물가가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됐는지 증시가 급락을 했고, 반면 미국에서도 소외받던 기업들은 급등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업 간의 좀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는 대부분 빠지고 이제 소외받던 기업들, 특히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올라간 게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련된 뭐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거의 좀 보고서 위주로 좀 하다가 정말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정말 다양한 이게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문 기사도 좋은 게 많고 또 이렇게 각종 기관에서 발간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많아서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정말 더 부족하긴 해요. 아무튼 좀 최선을 다해서 잘 좀 정리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마감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위고비 열풍에 뭐 아이센스가 미소 짓는 까닭,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이제 이렇게 오타가 좀 났네요. 미국 함정이죠, 함정. 함정 유지보수 사업 자격을 처음으로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이건 공시가 있는데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죠. 뭐 주가는 괜찮았어요. 뭐 주가는 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주가 오르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이게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태강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워닝머티리얼즈 에이징랜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2분기 실적 전망, 그 신영 리서치가 생각하는 밸류업을 밸류, 요거 이제 관련 기업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죠. 미국 증시부터 봐야죠. 자, 미국의 이제 지수는 다우는 올랐어요. 나스닥은 급락, S&P 빠졌고, 야간 선물도 좀 떨어졌고,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달러가 급락했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올랐고, 반도체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3.5%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이제 요것만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미국 빅테크가 오늘 박살났구나. 거기 좀 요 지수만 봐도 딱 명확하죠. 근데 소외받던 건 올랐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러셀 2000이 중소형주 지수인데 무려 3.6%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뉴스가 나왔죠. 물가가 크게 안정화됐는데 그게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의 매물을 불러일으켜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빅테크가 다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소외받던 기업들은 일제히 대부분 올라가는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어제도 한번 이제 이슈에서 한번 설명해드린 게 미국의 S&P 493개 기업이 이익이 2분기부터 돌아선다.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확장된다. 소외주도 간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게 바로 재현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쏠렸던 이 미국 증시가 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오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바로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보면 미국의 물가 이거 다 꺾이고 있어요. 파란색이 뭐 핵심 소비,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 물가, 빨간색이 근원,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 가격 뺀 거, 그리고 근원 서비스, 거기에 주거비 뺀 거, 이거 보면요 다 꺾이죠. 이 검은색이 제일 끈적거렸는데 얘마저도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요 품목별 물가 기여도인데 뭐 막대기들이 다 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있죠. 요게 마이너스 0.1로 이번에 이제 그 지표가 나왔고, 역성장을,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 찍었어요. 전월 대비.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 쉘터가 주거비거든요. 이 주거비가 0.2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0.4로 계속 이어지다가 시장이 제일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주거비가 드디어 꺾이는 거야. 그래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했고,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근원 물가에서 중고차 가격 떨어졌고, 제일 끈적끈적했던 게 주거비죠. 이게 떨어졌고, 특히 이제 비중이 제일 큰 게 OER이라고 하는데, OER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집주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임대료 어떻게 할 거냐,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낮아진 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OER 상승률이 5월 달에 0.43이었거든요. 근데 6월에 0.28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21년 4월 달이 0.24였어요. 팬데믹 이전에 1년간 평균이 0.27.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팬데믹 전 수준까지 지금 주거비도 떨어진 거예요. 연준이 이제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건데, 이게 확인이 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그 물가지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주거비가 꺾였다는 게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3개월치를 이제 연율로 하면 2.1까지 떨어졌고, 물가 목표 2%니까 거의 다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IB들이 다 긍정적으로, 웰스파고도 오늘 물가 보고서는 연준이 2년 반 전 인플레와 싸웠던 시작한 이래 가장 고무적이다. 물가 압박 사라졌다. 9월부터 인하 들어간다. 12월에 추가로 내릴 것이다. JP모건과 맥쿼리도 금리 인하 시기를 11월과 12월로 예상을 했는데 9월로 앞당겨 버렸어요. BOA는 이제 금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줬다. 주거비 부문의 상승세가 둔화됐고, 2달 연속 주거 제외, 근원 서비스 부분도 역성장을 했고, 자동차 가격도 하락하고, 인플레가 2% 목표로 가고 있다는 연준의 확신이 높아질 것 같다. CT에서는 슈퍼코어, 그러니까 이제 주거비를 뺀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비를 뺀 수치인데, 이것도 마이너스고,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의 2달 연속 마이너스는 연준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다. 항공료도 많이 떨었고요. 근데 항공료가 너무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개선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뭐 충분하다. 닉 티밀하우스 그 월스트리트 기자, 이분이 정말 연준의 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의 문이 열렸다. 연준 위원들이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를 감안하면 더욱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고 깜빡이를 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제일 매파예요. 지금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분 말을 한번 다음 주에 잘 들어보세요. 뭐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으면 이제 금리 인하는 뭐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항공료와 숙박비가 이제 떨어졌는데 팬데믹 이후 여행 붐이 끝났음을 시사한.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그 항공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항공이 되게 단단했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주거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제 금일 소비자 물가 예상치 하회에 크게 기여한 주거비 부분 인플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PC 물가지에 비해서는 높진 않아요, 사실. 높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그 근원 PC, 저거 보고 연준이 또 물가 그 금리 결정하니까 거기에 어쨌든 영향을 주긴 하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력은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의외로 저 PC 물가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발표돼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한 번 더 보고, 저것마저도 계속 떨어지는 게 나오면
뭐 이제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떨어지고 달러는 급락하고 금리 인하 확률이 92.7까지 올라갔습니다. 70%에서. 그러니까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급등해 버렸어요. 드디어 엔화 가치가 그 계속 빠지던 엔화가 요게 이제 오늘 전 또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엔화가 저렇게 급등하면 엔화랑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 있죠. 대표적인 게 MLCC예요. 일본의 무라타, 뭐 이비덴 이런 기업하고 삼성전기가 싸우는데 삼성전기는 그동안 불리했어요.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이들에 비해. 근데 이게 혹시라도 방향이 진짜 바뀐 거면 삼성전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엔화가 꺾였다는 것도 되게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급락했고요. 뭐 이유는 없어요. 뭐 악재 나온 건 없는데 뭐 엔비디아만 빠졌습니까? ARM이죠, AR. ARM, TSMC, 마이크론, 뭐 애플, 메타 다 급락했고요. 테슬라는 악재가 있었어요. 로보택시 참 이게 좀 답답한 게 날짜까지 이렇게 찍었는데도 또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그러니 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아무튼 매그니피센트 7은 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GM, 포드는 올랐고 금리 하락 때문에 주택은 올랐어요. 디아로튼이 급등했고 지수 급락했는데 상승 업종이 더 많아요. 7개. 예. 그리고 AI 관련주가 이제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순환매라는 얘기가 많지만 골드만삭스는 AI 지출을 통해 거둘 수 있는 매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것 같다. AI를 통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주가는 26%나 오래 올랐지만 관련 매출은 2월부터 5월까지 19%나 감소했다. 이익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는 진짜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이제 오늘 JP모건부터 본격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익 특히 빅테크들 얼마나 이익을 만족시켜 줄지, 그거 만족 못 시키면 주가 부러져 버려요. 굉장히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거의 빅테크가 집중이 돼서 주가가 미국도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이제 숫자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 가지 항상 걱정되는 게 미국이 언젠간 급락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한 번은 빠질 거란 말이에요. 언젠간. 그죠? 근데 이제 그때가 왔을 때 한국이 버틸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세요. 못 버티고 그냥 같이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미국 오를 때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같이 빠지니까. 그게 참 이제 한국 증시에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 게 와버렸고, 예. 한국도 이렇게 되면 조금 위가 막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너무 저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 특히 코스닥은 지금 오늘도 덜 빠졌잖아요. 중소형주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위고비 열풍의 아이센스가 미소 짓는 거, 이건 많이 뭐 얘기해드렸던 거죠. 그 최근 1년간 이제 이건 이제 맞아,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1년간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이제 튀는 거죠. 이거 검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혈당에 대한 관심이 정말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래요. 비만 치료제 원리가 뭐죠? 혈당이 너무 튀는 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혈당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GLP-1 글루카곤 유사체라고 하는데, 저 글루카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음식물의 소화를 놓치고 그 혈당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을 조절하면 체중 감량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럼 혈당을 어떻게 체크하지? 연속 혈당 측정, 이게 패치 붙여가지고 여기서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이걸 하는 회사가 미국의 덱스컴, 에봇이라는 회사가 이미 FDA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이센스가 최초로 FDA는 아니고 국내 승인 받았고 유럽 승인까지 받아놨어요. FDA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나오면 이거 CGM 연소혈당 측정이 누가 사용하겠냐? 왜냐면 요거를 굳이 사용할 이제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만 인구가 줄게 되면 혹시 이렇게 보면 이제 비만이었던 분들이 요 치료제 때문에 몸이 슬림해지고 당뇨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면 그러면 이 연소결당 측정이 당뇨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 감소 우려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뇨 환자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덱스콤이 이제 GLP-1 약물과 연소결당 측정의 병용 사용하는 거의 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둘이 같이 쓰면 보완제 된다. 예.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혈당 조절을 이걸 보면서 혈당 조절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도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보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 쓴다고 물론 체중 감량이 되겠지만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서도 자기 식습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럴 때 이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사용하는 것보단 혈당 결과를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일반인 대상으로 당뇨 환자 말고요. 예.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중이고 덱스콤의 스텔로가 FDA 승인받았고 에보세 링고와 리브레리오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링고는 이미 영국에서 출시가 됐고 스텔로는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이센스가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독이 이거를 마케팅을 해줘요. 국내에서. 다만 이제 그 일각에서는 뭐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걸 혈당 스파이크 조절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이게 도움이 되는지 증명 안 됐다. 좀 신중해라.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가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그 하나오션이 이미 그죠? 예. 하나오션이 그 필리조선소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뛰어들었는데 근데 사업 자격 획득한 거는 현대중공업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미국 함정 유지보수 해주는 미국 함정은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큽니다. 20조 원. 근데 미국의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이제 이걸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 민간 조선소랑 이 계약을 맺어야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미국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과 미 해군이 운영하는 전투함 대상으로 MRO 사업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해서 따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해군 함정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목적성, 관공서 이런 쪽에도 배를 건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군함을 만드는데 한국한테 그걸 맡길진 솔직히 할 수는 없어요. 아마 쉽진 않죠, 저게.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필리핀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아시아 남미 쪽에서도 이런 그 군함 유지보수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어쨌든 이제 미국과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또 치열한 경쟁도 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태광이 있고요. 피팅 3인방에 대해서 메리츠의 백이현 연구원님이 피팅 3인방 있죠. 이거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태광은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피팅 수주액이 좀 증가할 거로 보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수주한 사우디 자프라 지역에 가스 플랜트 있거든요. 보통 저런 이제 가스 플랜트 수주하면 피팅 들어가요.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계약 체결하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들어가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계약을 맺어서 올해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아마 수주가 들어갈 것 같고 한국에서 가는 거니까 한국에 피팅을 쓸 가능성이 높죠. 사우디 동부의 주베일 산업단지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패키지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지나면 피팅 수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 실적 성장 기대되고 그래서 참 주가들이 답답했지만 내년 전망은 다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하이로코리아는 본사 피팅 수주액이 503억 정도 될 거라고 적었고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이 하이로코리아의 좀 특징적인 건 해양 플랜트 비중이 좀 있어요. 해양 플랜트.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회사가 조선사가 해양 플랜트 수주 따냈다. 그러면 하이로코리아 좀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ZFLNG 해양 설비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이 작년 1월에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1년 이상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수주가 나올 수 있다. 피팅 쪽 보고 있고 또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태광과 성강밴드와 하이록의 차이는 태광과 성강밴드는 반도체는 아니고요. 석유화학이나 저런 가스 이쪽인데 그 요 하이록 코리아는 개장용 피팅이라 좀 작아요. 피팅이.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마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마감공사에서 수주 기대된다. 그래서 평택 세 번째 공장 패스2, 패스3, 그다음에 패스4 여기까지 지금 공사 금액이 계속 증액돼요. 예, 증액되고 있고 평택4 패스1은 마감공사 계약이 737억이나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잘하니까 괜찮죠. 성강밴드는 이제 목표 주가는 유지했고 예, 수주, 그다음에 본사 수주, 그다음에 자회사 수주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비중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 LNG 프로젝트에 좀 수혜를 많이 받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LNG 수출 시설 승인하는 거 보류해 버렸죠. 예, 그 대선 끝날 때까지. 근데 미 지방법원에서 신규 LNG 수출 재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루지애나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한테 LNG 수출 터미널 지금 수출 허가 안 내주거든요. 이거 발급해라. 예, 요거는 이제 성강밴드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신규 프로젝트가 17개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는 하나증권의 김민경 김놓고 연구원님이 소재죠. 반도체. 전공정 소재고 특수품목 뭐 세정, 증착, 또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익 좋고요. 예, 하반기에는 또 고객사가 전환 투자를 하면서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뭐 디보란이나 황학, 카본일 같은 소재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HBM이나 낸드가 이제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24년 하반기 근데 디램 가동률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 편인데 낸드는 아직은 가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버 고객사의 재고 조정 또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 낸드도 가동률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는 이런 이제 HBM과 낸드가 높아지니까 큰 폭의 물량 증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미국 오스틴에 신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오스틴이 삼성 그쪽 파운드리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중국 사업 중에 생산 능력 증설 또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반기는 전공정도 봐야 될 시기이긴 하죠. 그래서 전공정, 장비, 소재주 다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어제는 AD테크 소개해드렸죠. 예.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다른 증권사긴 하지만 한투의 조선연구원님이 이번에 에이징랜드. 그래서 디자인하우스가 뭔지 이제 많이들 아실 거고 파운드리랑 그 설계해주는 회사 중간에 껴가지고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TSMC 쪽, 이 회사는 TSMC 쪽, AD 테크놀로지는 삼성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래서 극명하게 갈려 있고 TSMC 디자인하우스의 이름을 VCA라고 합니다. 삼성은 DSP고. 예. 그래서 개발 매출과 양산, 이제 개발할 때 어떤 제품을 그때 관련된 이제 매출 들어가는 건데 팹리스 설계업체와 직접 계약은 좀 불가능한 영역이고 양산 매출이 좀 알짜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제품 개발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뽑아낼 거 아니에요. 양산을 하죠. 그럼 그때마다 로열티 받는 거죠. 계속 조금씩. 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칩들이 들어가면 디자인하우스 매출과 이익은 이제 누적으로 이게 칩이 만들 때마다 계속 들어와요. 돈이. 그리고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 없죠.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개발 매출은 처음에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지니어가 투입이 많이 되죠. 그래서 5나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만 100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업 영역이 그리고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역할이었어요. 파운드리가 있고 이쪽에 파운드리, 이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 칩을 만들고 싶어서 주문을 줘요. TSMC에. 그럼 TSMC가 받아다가 이걸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서 얘는 뭘 하냐면 아마존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이 TSMC가 아주 잘 만들 수 있게 그 제조 설계도를 다시 짜주죠. 제조 공정을 이렇게 하세요. 이러이러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공정을 짜줘요. 플랜을. 그럼 이제 TSMC는 그거 보고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워낙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 TSMC 줄선 고객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이제 중간다리 역할만 했어요. 실제 그게 좀 많았어요. 요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은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확대가 돼요. 전체 다. 예. 그러니까 레벨0은 뭐냐면 저 이제 팹리스 업체 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A란 반도체를 이제 막 만들려는 신생 회사가 생겼어요. 근데 만들고 싶은데 돈도 많이 들고 제조 이거 설계도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TSMC에 맡기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TSMC 이제 에이징랜드가 도와주는 거죠. 에이징랜드가 뭐 ARM이나 이런 IP나 이런 거 또 시노칩스의 설계 툴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제공을 해요. 우리 같이 만들자. 같이 개발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수정도 하고 테스트도 하면서 처음부터 다 같이 가느래요. 예. 약간 이제 과외 선생님 느낌처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됐을 때 실제 자기 본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TSMC가 만들어주면 마지막에 또 후공정으로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된 거는 설계 효율 때문인데 대부분의 신생 이제 설계 업체들은 인력도 얼마 안 되고 IP도 좀 부족하니까 디자인 하우스와의 협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칩 개발 방식 대비 개발 비용을 63%나 줄였고요. 기간도 48%. 그럼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 반도체 전용화 트렌드. 옛날에는 반도체 미리 다 만들어놨죠. 범용. 지금 그 시대 아니죠. 지금 맞춤형으로 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다 자체 칩을 만들어요. 실제 만들었고. 그럼 거기에 맞는 맞춤형 뭔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디자인 하우스가 중간에서 다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파운드리 고객사가 정말 많아요. 이제 한두 업체가 아니야. 그 많은 업체의 모든 설계도 받아가지고 그거대로 대응하는 거는 TSMC가 할 방법이 불가능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고객은 놔두고 좀 중소형 고객이나 이런 거는 디자인 하우스 다 맡겨버리죠. 야,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우리 만들어만 줄게. 이런 거죠. 디자인 하우스한테는 기회 요인이 많이 생겼고 그걸로 지금 수혜받은 기업이 알칩이죠. 알칩. 예, 대만에 원래 2등 기업인데 GUC라는 회사 제끼고 1등 해버렸어요. 그때 함께 배우기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AI, HPC 경쟁력 강화로 HPC죠. 예. 경쟁력 강화로 아마존의 인퍼런시아 개발. 아마존의 이제 추론용 칩이에요. 그거를 요 알칩이 담당을 해줬어요. 그리고 7나노 이하가 무려 89% 비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알짜죠. 경쟁사 GUC가 세계 1등인데 35밖에 안 돼요. 7나노 이하가. 이제 알칩의 시대가 온 거죠. 디자인 하우스는 어쨌든 개발 인력, 설계 능력, 메인 IP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국내에선 인력은 AD텍가 제일 많고요. 에이징랜드는 좀 적은데 인당 매출액은 에이징랜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에이징랜드가 AI 같은 좀 고부가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를 해놔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 작년 기준으로 48%로 AI 비중이 제일 높고 가온칩스는 차량용이 좀 주력이고 AD테크는 좀 전통 제품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AI 기업 중에 사피온이라고 있어요. 설계업체, 반도체. 이 회사가 이탈한 뭐 이슈 때문에 좀 악재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영향은 크지 않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하고 엣지양 이런 기기 있죠. 스마트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르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형 제품을 설계한 회사가 팹리스가 디자인 하우스에 맡긴다고 해서 그러면 엣지양도 같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이슈는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격차 점차 벌어지죠. 안타깝지만 삼성이 안 됩니다. 쫓아가려고 하는데도 더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게 뭐 현실이고, 근데 에이징랜드는 TSMC 쪽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은 있죠. 대만의 연구개발센터 설립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8, 9월 사이에 설립이 완료되는데, 대만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거기서 에이징랜드 100% 자회사인데 3나노, 5나노, 코어스가 이제 그 TSMC가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지는 패키징 방법이죠. 네, 그 코어스인데 그런 엔지니어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 같다. 대만에 지사가 있는 국내 회사는 없다. 예, 그 디자인하우스는 에이징랜드는 GUC의 하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만 디자인하우스와 관계가 좋다. 예, 그리고 대만의 R&D 센터 설립하면서 저런 큰 회사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고객까지 확보할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코어스 같은 패키징 기술을 이제 그 확보를 해서 국내 디자인하우스의 다른 회사랑 차별성을 갖게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핵심 중에 하나가 후공정이고, 삼성은 아이큐브 방식이에요. TSMC는 그 코어스 방식이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어제 설명드렸죠. 이거는 AD테크가 삼성의 저 패키징 있죠. AI 반도체 저거 수주를 개발하는 걸 수주를 이제 따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예. 그리고 TSMC는 이제 그 TSMC에 저걸 하는 건 아니죠. 에이징랜드가 하는 건 아니지. 이제 그런 준비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이징랜드가 유리한 건 맞아요. TSMC 라인이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적자고 AD테크도 아직 실적은 안 좋아요. 그러나 결국엔 저는 다 같이 성장한다 봅니다. 시장 자체가 열리니까. 그래서 삼성이니까 에이 안 돼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TSMC 세계 1위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한 에이징랜드한테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2분기 실적 프리뷰고요.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 기대치 상회하는 업체는 국도화학하고 금호석유 정도래요. 이번 2분기엔. 정유업체나 이노베이션 좀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황은 안만한 개선세고, 중국 금리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교체 효과로 괜찮고, 인도 동남아 성장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으로 6월 자동차 소매 판매가 9% 증가했고요. 폐차 회수량이 무려 5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석유화학 제품가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건 가동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최상위 업체들은 물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무, MB라텍스 장갑, 스판덱스, 타이어 코드 이런 쪽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간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 시총을 이긴 적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붙어버렸어요. 그만큼 석유화학의 이제 헤게모니가 좀 바뀌어가는 거고, 기존에 저런 이제 NCC 라고 하죠. 에틸렌 만드는 이런 회사들의 시총이 월등히 컸는데 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호석유의 시총 갭 축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원료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런 원료 에틸렌을 이용해서 뭐 고무를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금호석유 KCC 유니드 효성첨단 소재 국도화학이고요. 정유업황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당장 모멘텀은 좀 크진 않아요. 그리고 태양광은 미국 모듈 재고 여전히 많고 미국 증설도 많아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근데 정부 정책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이미 또 주가는 빠졌고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 들어오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선별이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호석유 같은 그 아까 글로벌 1위 다운스트림 업체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너무 오른 것보다는 좀 못 오른 게 있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유 태양광도 실망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유가도 최근 괜찮고 태양광도 뭐 실적 바닥은 이미 좀 지나갔고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 좀 선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신영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요게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좀 주요 기업들을 뽑았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 밸류도 낮고, 밸류 높진 않죠. 근데 주주 환원율이 높지가 않아요, 솔직히. 경쟁업체 비하면.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또 꾸준하게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하니까. 기아도 계속해서 주주 환원 하고 있죠. PHA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시장과 소통하고 있고 순현금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있죠. 중소형사 중에 대상 가능성이 있고 현대모비스도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근데 주가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도 자동차 부품이고 정책에 관심이 좀 있다고 합니다. 리노공업도 1차, 2차 발표에서 주요 발표자로 참석할 정도로 리노공업도 이 밸류업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뭐 워낙 회사 단단하죠. 시총도 좋고 파크 시스템즈도 이게 정책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배당 성향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DBI텍도 지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 주주 환원 의지는 좀 강하다. 고용도 좀 비슷하다. 예, 유정으로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테스 반도체 장비죠. 여기도 업황이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이제 이익보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익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는 좀 적극적인 편이다. 삼성물산도 뭐 주주 환원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고 DLNC도 예전에 자사주 소각하고 그러면서 주주 환원을 좀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 회복도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워낙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긍정적이고 현대건설도 지금 꾸준한 배당과 신사업 통해서 이제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에 좀 집중한다고 합니다. KCC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수산인더스트리는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대요. 근데 이 원전수에도 있고 외형 성장은 좀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일렉트릭 관심은 있다.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올랐죠. LX일렉트릭 마찬가지고 세진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정책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밸류업이나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대응 중에 있고요. 예. 요새 뭐 워낙 조선수 좋으니까 주주 환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업황 좋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보고 있고 유한양행 이제 최근에 주가 좋은데 예, 꾸준한 배당 정책도 하고 있고 뭐 연구개발도 하고 돈 들어갈 때 많은데도 어쨌든 주주 환원도 하고 있는 거죠. 종근당 예, 꾸준한 배당 정책 이어오고 있다. 셀트리온 정책에 관심 많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등 꾸준하게 하고 있다. HK이노에는 이제 기업가치 제고에 관련된 계획을 이제 공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시를 할지 모르지만 기업가치 이렇게 해서 제고하겠다라는 걸 공시한다고 합니다. 예.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다 현금 흐름들은 꾸준한데 주주환원 좀 더 해줘야죠. 예. 주주환원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부 T&D는 이제 저기 용산의 드래곤 시티인가요? 예. 거기 이제 그 용산에 그 호텔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 중에 있으니까 밸류업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요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기업들이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예시로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시장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이 다 다가왔죠. 보고서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내부자 매수로는 어제 비아트론 이게 열처리 장비 보통 만드는 회사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2억 원 넘게 샀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아시죠? 그 스노우피크. 그 현빈 씨가 광고하는 거죠. 그 스노우피크란 브랜드의 이제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죠. 감성 코퍼레이션. 여기 대표가 4억 6,400만 원어치 자기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쪽에선 어제 하나엔진이 어쨌든 수주를 또 따냈습니다. 중국 회사에 의미가 있죠. 중국의 차이나 머천트 헤비 인더스트리 무슨 차이나 머천트가 무슨 뜻이죠? 아무튼 중공업인데 헤비 인더스트리니까 선박용 엔진 공급했고 DNT는 2차전지 제조 장비인데 이게 어디다 공급하냐면 그 LG랑 혼다 배터리 합작 공장 있죠. 거기에 공급을 해요. 혼다랑 같이 하는 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미 설립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서서히 좀 완공이 돼가는 건지 이런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어제 공시 장 끝나고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합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회사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두산
밖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 그리고 에너빌리티 밑에 사실 이게 진짜 알짜예요. 두산 바켓이 1년에 1.4조씩 벌어요. 작년에 1.3조인가 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에너빌리티가 보통 여기다 배당 줘야 되거든요. 배당 안 줘요. 배당이 정말 인색해요. 본업이 잘 안 된다 이분은 이제 본업에서 아직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바뀝니다. 두산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지분율이 오히려 좀 줄어들어요. 네, 근데 두산 바켓이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면 상패예요. 한마디로 두산 바켓의 저 지분을 가져오는 건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죠. 로보틱스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쪼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A랑 B로 나눠요. A는 투자회사, B는 사업회사. 여기가 원전하는 회사죠. 이거는 이제 변동 없이 그대로 두고 이 쪼개버린 이 A란 기업을 여기 로보틱스에 갖다 붙여버려요. 합병을 해버려요. 근데 저 밑에 뭘 놓냐면 두산 바켓을 놓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면 두산 로보틱스 밑에 두산 바켓이 들어가는데 공시가 뜬 건 뭐냐면 두산 바켓 주주분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 예,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가라. 예, 그러니까 로보틱스 주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두산 바켓하고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 정책.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돼서 100% 자회사가 되면 상장 폐지고 예,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지배하면서 바로 두산 바켓을 지배하게 돼요. 왜냐면 완전 자회사니까 거의 한 몸이거든요. 예. 그 옛날에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통해서 두산 바켓까지 가니까 이게 실질 지배력이 1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는 2%인가 요걸 직접 지배할 수 있죠.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두산 바켓이 배당을 여기다 주고 로보틱스가 배당을 일로 줘요. 요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적 분할해서 신설법인을 로보틱스랑 붙여버리고 합병을 해서 이제 두산 바켓을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한 번 더 100% 로보틱스 두산이 있고 에너빌트 이제 원전 사업부는 따로 저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가 오늘 급등했어요. 왜? 아니 적자 회사인데 두산 바켓 같은 알짜 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좋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적자가 이제 흑자로 바뀔 거 아니에요. 100% 자회사면 재무제표에 다 반영해야죠. 1.3조 원 버는 회사가 갑자기 100% 자회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당을 주겠죠. 배당을 주면 로보틱스도 배당 받지만 이 배당이 지주회사에 들어갑니다. 이만큼이. 100조 그러니까 100원 배당을 전 주주한테 해주면 42원은 두산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산이나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딱 봐도요. 두산하고 두산 로보틱스 좋죠. 아니 바켓 지분 바켓 이게 들어오니까 그럼 두산 지배하는 저 맨 위에 계신 분이 제일 좋죠. 예. 바로 들어오니까. 예. 이제 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질 주주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누군가 지금 이런 딜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받게 됩니다. 누구죠? 두산 바켓 주주랑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둘을 쪼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저 투자회사 밑으로 두산 바켓이 들어가서 저 로보틱스랑 이제 합병을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하니까 뭐 나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 뭐 성장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럴 거면 두산 로보틱스를 진작 사셨겠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대신에 로보틱스를 가져가는데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요건 남아요 그대로. 요 밑에는 바켓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익이 마이너스 88% 급감할 거예요. 왜? 두산 바켓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날라가 버립니다. 일로 마이너스 88이 돼요. 이익이. 그렇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내용을.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한 가지 두산 바켓은 두산 바켓 투자하는 분들 두산 바켓 저평가돼 있고 현금 흐름 좋고 그 가치주로 나름 투자했는데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로봇 주식 받아서 좋을 분도 있지만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난 반대하면 이제 그 내 주식 사가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오늘 5만 3천 원 정도 했나요? 가격이? 그러니까 5만 원에 내가 반대하면요.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매수 청구권을. 그러면 이제 회사가 5만 원에 사줘요. 예. 근데 지금 주가 5만 3천 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게 그렇게 할 거면 단가를 높게 주든가. 예. 높게 매수 청구를. 그래야 되는데 매수 청구가도 너무 낮은 거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밸류업 해야 되는데 밸류업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 밥캣과 에너빌리티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과연 예, 좋은 일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좀 밸류업 해야 되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건 저는 좀 아쉽다.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결정된 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오늘 기분 좋으시죠? 뭐 20 몇 프로 올라가니까. 근데 그로 인한 두산 바켓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 주주 가치는 저는 훼손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두산 바켓이 오늘 왜 올라갔냐면요. 저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MSCI에 편입될 수가 있어요. 패시브 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로보틱스는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MSCI에 들어오겠죠. 이 패시브 펀드가. 그러면 바켓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차피 나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이제 바꿔가니까 그잖아요. 바꿔주잖아요. 로보틱스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오늘 주가는 견조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이제 주가 상승과 별개로 로보틱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밥겟과 에너빌리티한테는 조금 주주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좀 굉장히 이런 결정은 소액주주 가치를 좀 훼손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좀 제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금투세예요, 금투세가. 예. 자,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크게 빠졌고요. 뭐 코스피 급락,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덜 빠졌습니다. 예, 잘 버텼고 뭐 오른 게 없었고요. 미국에서도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좀 코스닥을 샀고 코스피는 보세요. 5천억 팔아버린 거. 미국 빅테크 무너지니 뭐 전기전자 다 때려버립니다. 이러니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빠져버렸고요. 삼성전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그리고 미국 금리나 수혜주 누구죠? 면역항암제 같은 바이오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예고는 돼 있죠. 금리 떨어지는 순간 바이오인데 바로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량이 이제 거의 10만 원까지 진격을 했고 그리고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죠. 뷰노가 갑자기 튑니다. 뭐죠?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건설주 대표적이죠. 건설, 증권 다 마찬가지죠. 증권은 이제 이미 한번 움직였고 로봇주는 뭐 아시죠?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급등. 로봇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로봇주랑은 좀 무관한 이슈고 그 다음에 제약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려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예전에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좀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오늘 올라가서 아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매도를 하시건 그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오늘 좋았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MSCI 편입 이슈는 있어서 그게 좀 변수긴 하죠. 네. 건설기계 두산 바켓도 오늘 안 빠졌어요. 왜냐면 이제 교환을 해주니까. 예. 저 로보틱스 올라가면요 그만큼 예. 두산 바켓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교환을 할 때 예. 그 한 주에 그 뭐 이 주식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비싼 걸 주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게 주가가 그 로보틱스 올라간 만큼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쪽도 좀 올라갔고요. 오늘 일부 효성 TNC가 좀 좋았네요. 네.
그리고 일부 바이오 게임주 좋았고, 다만 오늘 전선주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주도 있죠. 전선, 화장품, 반도체, 그 AI 반도체 다 급락했습니다. 일제히. 예, 보시면 LS도 빠졌고, 유리기판, HBM, 뭐 CXL 뭐 할 것 없이. 근데 그럼에도 한미는 안 빠져요. 한미는 대단한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졌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좀 휘청이었고, 뉴로모픽, IT 대표주, LG 디플만 요즘에 분위기 좋죠. 그리고 피팅도 오늘 좀 빠졌네요. 근데 태광만 올랐군요. 태광은 좀 올라갔네요. PCB도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OLED도 오늘은 좀 빠졌고요. 태양광도 일부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수혜인데 주가는 썩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원익 IPS가 좀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LG엔솔, 근데 2차 전지는요, 여기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 알테오전은 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좀 버텨줬고, 포스코홀딩스가 소각 결정 냈습니다. 뭐 그건 좋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좀 올랐고,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소각을 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냥 바로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요. 그리고 유한양이 좋았고, SKC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LS, 현대오토웨이버, 삼양식품 이런 주도주들은 다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ESS, 서진시스템, 그다음 실리콘2 대장주죠. 화장품에 여기가 이제 오늘 충격을 바로 받아버렸고,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그거 아마 이제 승인 여부가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 FDA에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은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두산테스나 좀 빠졌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빠진 거는 가스공사, 뭐 KC텍, 뭐 삼양식품, 또 오늘 급락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도주는 다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그 실리콘2, 뭐 서진시스템, 미코, 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요 다 두들겨 맞아버렸네요. PSK, 원익 IPS, 뭐 YC 다 오늘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좀 끝났고, 요새 YM텍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YM텍도 오늘은 좀 빠졌고요. 반면에 그 코오롱 티슈진, 바이오주들 위주로 뷰노, 의료 AI 이런 쪽은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리고 오랜만에 JYP가 올라갔어요. 뭐죠? 왕따주가 가는 지금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좀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썩 안 좋았고, 근데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그 발사체 우주항공, 내일은 발사체 이제 올라가고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하나의 영상 더 올렸어요. 뭐냐면 금투세 많이들 물어보셔서, 금투세랑 그때 질문하신 거 중에 ISA 계좌, 그 다음에 고배당주 도대체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거 금투세랑 다 묶어가지고 영상 하나에 담았으니까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도 그 방송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